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서지현 의원, 이준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시장 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전두환 씨 부부가 관사 준공을 기념하며 테이프를 자릅니다. 옛 시장 관사, 현재의 부산시 열린 행사장은 1980년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상징이던 지방 청와대는 문민정부 들어 일부 시설이 개방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12명의 부산시장이 거주하며 특권이라는 꼬리표는 이어져 왔습니다. 4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시장 관사 내부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연회장과 집무실뿐 아니라 침실, 주방 같은 사적 공간도 열렸습니다. 고급 탁자 세트와 전직 대통령이 썼던 이발용 의자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관만 남긴 채 전체를 대수선할 예정이어서 이제 지방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시민 누구나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관사 집기류와 미술품 등 130여 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이 부산시장 관사가 대한민국 건축사의 거장이죠.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곳이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배경이 뭘까요? 네, 우선 저는 이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좀 시대적인 이데올로기의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우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권위적인 또 권위주의의 시대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살아왔거든요. 1980년대부터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됐던 그랬죠, 건물입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뒤로도 12명의 부산시장이 베일에 쌓인 공간에서 생활을 해오셨죠. 하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이 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이 이행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인식이나 의식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유권자가 주어진 이 권한을 시민의 삶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전제가 이런 흐름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중업 건축가의 그 작품의 모양은 아마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시민들께서 강연, 네. 교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구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회 또한 가능하도록 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68억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편성될 거고요. 그리고 야외 공간 또 엄청 넓어요. 넓기 네네. 때문에 또 산책이라든지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년에 대박을 터뜨렸던 재벌집 아들, 재벌집 막내 그랬죠. 아들이죠. 네, 그 영화를 촬영했던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 댁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복합문화공간이 되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있을까? 제가 본 부분으로는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영 주차장이나 더 많이 부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이곳은 관사였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됐지만 꽤 네네. 괜찮은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사에 대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만큼 이 역사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타 지역의 어떤 관사가 저는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제주지사의 관사 네.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고요.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사는 전시관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정말 시민들, 도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잘 꾸리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궁궐과도 같았던 청와대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용산시대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런 대통령께서 이렇게 쏘아주신 아젠더를 우리 광역단체장들도 앞으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관사의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전국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나 뭐 경북이나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만큼 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의 논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북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에 결정이 돼서 2012년에 개관을 했는데 10년간 40만 명이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되면서는 도심 속의 대표적인 예술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예술에 대해서도 뭐 아트페어나 그렇죠, 여러 전시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공간으로 잘 현대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공사 기간은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걸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항 부분에서 경쟁력 꿀릴 게 없다. 차세대 부산형 고속철도 뷰티엑스입니다. 가덕도에서 하단, 북항을 거쳐 기장군까지 약 48km를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서 방송할 때에 엑스포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부산 도약의 양날개 그러면은 엑스포 그리고 가덕 신공항인데 가덕 신공항이 드디어 이제 건설된다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구체적인 발표, 부산시의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과연 2029년 가능한가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9년 12월에 개항을 목표로 해서 이제 준공을 하겠다라는 국토부의 계획과 목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 돛대선 사고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이어져 왔는데 20여년 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와 그리고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는 게 이제야 빛을 좀 발한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유치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젠다를 함께 좀 시너지가 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2029년 12월에 안전하게 개항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개항. 결과적으로 네. 이런 신속한 공기를 위해서 민간의 좀 창의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이 고무적인 실책들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공약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이나 외교를 하시는 방법을 보면 본인이 공약으로 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건도 그렇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도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또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점 내에 개항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BUTX 아닙니까? 그죠? 가덕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정거장이 6개였던가요? 그렇게 이렇게
20몇 분 만에 이렇게 오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이렇게 분석 평가해 주시죠. 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이 된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연결된 교통망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BUTX의 형태가 또 수소철도라는 부분은 결국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플로팅으로 실패한 공법 논란과 그리고 어반루프를 실패했던 부분의 2차, 3차전이라고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 신기술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시는 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무모한 고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BUTX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신속하고 그리고 도심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엑스포라는 큰 아젠다가 있지만 북한을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도심 철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동서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지금 발표된 노선은 지극히 동부산에 좀 가깝고요. 수소철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도 이번 국회에서 감사 발언을 하실 때에도 150km의 실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제공한 BUTX에 대한 노선은 180km까지입니다. 즉 아직까지 기술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무시된 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 기본 계획의 반영뿐만 아니라 예타나 사타 그리고 실증 설계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 3에서 4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2026년부터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이미 여러 가지 공정률에서나 붕괴 사고가 있었던 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과 대심도 노선 철도라는 특징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대심도 토사 유출에 대한 부분도 안전성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수소라는 것이 결국은 연료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으로 눈속임을 하시는 부분이지 이런 대심도에 대한 환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지현 의원님께서 오늘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장시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지현 의원님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가덕도 신공항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가덕도 신공항에 도착한 물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까지 잘 배달할 수 있을까라는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저는 정말 이런 행정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현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비판받을 행정은 아니다. 오히려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비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반루프 실패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의 완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매립으로 결정됐습니다. 플로팅 공법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 전례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왜 지극히 보수적으로 가야 하냐면 한 번의 사고가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기술로서도 그 속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수소철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플로팅과 어반루프에서 실패한 혁신을 여기에서라도 이어가겠다라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전 마산선의 경우에서도 1997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4년 착공을 했는데 2020년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상 하단선 같은 경우도 붕괴 사고로 공정이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라는 것은 공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하철을 차라리 사상 하단으로 연결된 하단 녹산선에서 가덕선으로 이어가면서 완행과 급행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GTX와 같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는 부분을 끌어오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짧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가덕도 신공항 박형준 시장님이 유치 성공했습니다. 칭찬해줘야죠. 왜 비판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BUTX도요. 기존의 지하철보다 더 빠른 이동수단을 시민들께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칭찬해 줄 때는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 가덕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이제 6개 정거장을 두고 이렇게 BUTX를 연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균형 발전에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동부산으로의 확산 효과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기존 교통망도 부족한 상황인데 순환 교통망을 좀 구축하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 네네. 너무 엑스포 중심이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정거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부산 지하철 노선만 봐도 1호선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6호선까지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 BTX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로를 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부산과 서부산을 이으려는 노력,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한 건 있을 것 같아요. 6개 정거장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서울처럼 인천 그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행이 있고 또 완행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정거장을 여러 개 두면서 바로 가는 게 있고 정거장마다 서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안 됩니까? 뭐 확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BUTX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박형준 시장께서 어반루프 공약으로 이어가던 그 용역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튜브와 그 어반루프에 대한 용역을 하던 노선에서 이 BUTX를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서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고속도로 깔 때도 보면 이제 중앙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깔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로들을 건립해 나갑니다. 네. 우리 대중교통과 이 철도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정거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보면 더 편리한 교통망이 꼭 완공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부산 지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8% 떨어졌습니다. 공시 가격이 공개된 2006년 이후 부산 지역은 2013년과 14년, 19년, 23년 이렇게 4년 하락했는데 올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해운대구가 21.9%로 제일 많이 내렸고 남구 20.7%, 동래구 20.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가 5.3%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0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09호에서 올해 14호로 줄었고 15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4,200여 호에서 2,300여 호로 이하금의 주택들도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낮아진 데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한 부분이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등을 반영한 뒤 다음 달 28일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공시가죠. 공시가가 하락을 하면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 공시지가가 우리 건보료의 산정 기준이 네, 됩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공시지가가 우리 지난 정부 5년 동안 6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덕에 우리가 건보료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의 하락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만들어 드린다 보시면 되고요. 또 차상위 계층 그리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네. 네, 아쉽게 이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쉽게 차상위 계층이나 장학금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이야기하겠죠. 네, 네네.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1인 1주택에서 고령층, 즉 네. 집이 유일하게 가장 큰 자산이셨던 분들에 대한 세입 감소 혜택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하여 이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고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총 60여 개의 행정제도에서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여러 수혜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 대상이 폭넓어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세입 감소로 인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같이 고민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해요. 뭐 내려간다 그러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항상 그런데 우리 이 공시가 하락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부동산이 떨어져야죠.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계시죠. 부동산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공시지가의 하락입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좋은 이런 징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의 여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공시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은 고금리 여파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서도 2차 전지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여러 대기업에서도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인상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시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